그래서 제목이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해법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이거가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뜬소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 와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이나 15년을 주기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그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196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입니다. 연 1년이죠. 1년에 평균, 전국 평균 단위 면적당 지가 상승률인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때가 투기 광풍이 불었던 때인지 우리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지가 상승률이 확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인 4차 투기, 지금 5차 투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지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무슨 투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부동산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높게 나오죠.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투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일어납니다. 2000년대 전반에는 버블 7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낮게 나오는데 그 투기 광풍의 강도는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5차례의 투기 광풍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의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을 팔면 뭐 미국을 반을 사고 뭐 프랑스를 몇 번 사고 뭐 이런 소문들이 나돌았어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그 지가 통계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수집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이게 통계가 수집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한 지금 16개인가요? 지금 16개인지 18개인지 그런데요. 최근 수치까지, 최근 통계까지 해서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10몇 개 나라가 되는데 지금 여기 위에 그래프는 전체 지가가 GDP 대비 몇 배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거의 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높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 멕시코도 있고 뭐 굉장히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전체 땅값하고 GDP 하면 한 1에서 2 정도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4배가 넘고요. 4배가 넘고 최근 2, 3년 사이에는 이게 자꾸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한 4.12 있다가 확 올라가서 작년에는 4.6배가 됐어요. 전체 땅값이 GDP의 4.6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선진국에서는 땅값이 제일 높고요. 아마 세계에서도 땅값이 제일 높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GDP 대비가 아니고 그러면
국부 대비로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국민 자산 대비로 땅값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1등은 아니고요, 영국이 1등입니다. 영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이 열 몇 개 나라 중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로 하면 압도적 1위, 국민 자산 대비로 하면 2위.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의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요, 같은 얘기 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한국이, 그러니까 국부 대비 지가의 비율이 영국에 이어서 한국이 2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전체 국민 자산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토지는 한 55%, 부동산은 76%,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 슬라이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지가총액이 GDP 대비 혹은 국부 대비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들어서 자꾸 더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그래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지금 2013년경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값 총액의 크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우선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 이거를 명확히 구별해서 발표를 안 합니다. 이거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들어있고 어떤 거는 누락되어 있고 파악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이게 이제 좀 사실 영향력이 있으면 이 소득을 좀 정확하게 계산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좋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추계를 좀 해봤습니다. 추계를 했더니 전체 부동산 소득이 GDP 대비로 한 2016년에 31% 정도 크기,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소득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다 나쁘다고 볼 수 있냐? 그거 부동산이 사유재산인데 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매입 가격에 대한 이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럼 매입 가격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불로소득이라고 했을 때, 불로소득은 그럼 어느 정도 되냐? 부동산 소득보다는 작겠죠? 그게 한 2016년에 375조 정도 됩니다. GDP의 한 23% 정도 크기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에서 그냥 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엄청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냐? 이거 제가 계산을 했는데 맞았나요? 이 토지 소유 분포를 계산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적은 슬라이드를 뺐나요? 예, 앞에 슬라이드에 있어요. 앞에 슬라이드.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이유해서 4에 있습니다. 4에. 그러니까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엄청난 소득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토지 자산의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니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2018년에 0.8099고요. 2019년에 0.813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니계수는 1에 가까이 가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제로에 가까이 가면 평등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니계수가 0.8을 넘는다는 것은 불평등도가 극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1960년 당시에 우리 한국의 한국 토지 자산의 지니계수를 한 0.3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뭐 그거 정확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동안 토지 자산이 계속해서 소수에게 집중되어 왔다. 그래서 불평등도가 굉장히 그 사이에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개인들만 토지 소유를 집중한 게 아니고 기업들도 막 그랬어요. 특히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한 10년 동안에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사모았어요. 그래서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토지 가액 비중이 64%에서 74%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벌 대기업이 토지 투기에 열을 올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인데 신기업 정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땅 투기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준 뭐 그런 측면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나 대기업 재벌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부동산을 사모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동산 소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화국이 돼서 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요즘 불평등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다 문제가 되는데 이거 부동산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좀 더 넓죠. 지역 간 불평등. 예를 들면 대구하고 서울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차이 때문에 바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산 불평등이 생깁니다. 뭐 이런 문제. 주거비 올라가죠. 가계부채 누적되죠. 그리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열심히 해야지 그게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건데 기업들이 별로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기업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돈을 쉽게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모험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그냥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지배추구 행위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 임대료 올라가죠. 요즘 서울에서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것도 이 부동산에서 때문에 생기죠. 자영업자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압박은 임대료 압박이 더 크단 말입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경제 문제들이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데 그래서 그게 집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고요.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다 심각하다고 말은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 현상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느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그 최대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크게 얘기하나? 괜찮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괜찮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 이 경제정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세바퀴 경제정책이었어요. 그 세바퀴 경제정책을 얘기했으면 계속 가지. 뭐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경제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래가지고 세바퀴 경제라고 그랬는데 이 세바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왜 안 돼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 가게가 돈을 벌어봤자 부동산에 해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기업이 혁신성장을 왜 안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안전한 기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모험을 하고 혁신을 하겠습니까? 공정경제, 공정하다는 것 가운데 제일 불공정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쎄빠지게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도 부가 계속 쌓이고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은 이 세바퀴 경제정책의 각 항목의 발목을 잡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앞에 저렇게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안 했어요. 말도 안 해요. 부동산은 건드리면 소란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그냥 살살 달래서 관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이 그야말로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이제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2017년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중병에 걸려서 왔는데 저 사람 어디가 아픈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수술을 해야지. 그거를 놓고 해열제 주고 진통제 주고 그러다가 계속 악화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국가의 장기 지속성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이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정권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토지제도나 이런 거의 변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넘어가고 한 가지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은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에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출발했다. 그거 왜 그러냐? 농지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종성 교수님 좋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이 나와 있죠. 동아시아 위기의 부패의 기원이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밝히셨는데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대만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한국 세 나라 정도가 이런 종류의 농지개혁에 성공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농지개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이 토지 소유 분포의 평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에 실린 그래프인데요. 한 20몇 개 나라의 1960년 그 전후에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 하고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40년 동안의 장기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횡축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토지 소유가 평등한 겁니다. 진위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종축에서는 위로 가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한국이 대만, 일본과 함께 1960년 당시에 가장 토지 소유가 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굉장히 높은 장기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왼쪽 좌하 쪽에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중남미 나라들이죠. 그죠? 이거 뭐 잘 아시잖아요. 토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간중간에 좀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와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다 중도에 좌절하고 맙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뭘 얘기를 해주느냐? 공업화 초기 단계에 토지 소유를 평등하게 해두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이후에 경제 성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유 교수님 책에도 밝히신 것 같은데 한국은 고도 성장을 했으면서도 굉장히 공평한 고도 성장을 했다.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높이는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 이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농지개혁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잘한 거죠. 한국은 토지 부동산 문제에서 굉장히 출발을 잘한 나라인데 지금 와서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는 보고요. 부동산 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성립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공화국을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박정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박정희 정부가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박정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게 이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분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 강남 개발, 그 당시에는 영동이라고 불렀죠. 이 영동 개발은 구획 정리 방식으로 했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구획 정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없어요. 한 800만 평을 넘는 지역을 구획 정리 지구로 지정을 해서 밀어붙였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동기가, 하나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제일 문제가 지금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지금 양재까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아주 무질서한 자연 상태의 땅을 정리를 하고 구획을 짓고 도로를 놓고 공공용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공공부지가 그냥 떨어져요. 그냥 도로 용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사업의 그 부지 확보라는 직접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구획 정리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장을 하던 윤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모처에 불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지시를 하기를 어디 가면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너는 하여간 땅을 사모아.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땅 투기를 합니다. 강남 지역에 여기저기 땅을 사모았어요. 20만 평 이상 사모았어요. 그리고 사모아놓고 난 다음에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하냐면 상공부 그리고 상공부 유관기관들의 시설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땅값이 거의 1년 사이에 3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윤모라는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그거 팔아가지고 20억 이상, 그 당시 돈으로 20억 이상을 챙겨서
갖다 줬다. 그리고 그게 뭐 이런저런 선거에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하는 것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셨죠. 손정목이라고 그 당시 서울시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 이런 걸 지낸 분이 자기가 그 기록해 놨어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증언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강남 1970 하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황석영 씨 소설 가운데 강남몽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황석영 씨 소설에 나오는 내용은 90% 이상이 사실입니다. 사람 이름만 바꿔놓고요. 강남몽이요? 강남몽.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을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뭐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죠? 뭐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뭐 또는 뭐 인구 분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경부고속도로 부지 확보 또 정치자금 마련 뭐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면서 무슨 집가 대책이라든지 투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할 리가 없습니다. 그 뭐 엄청난 집가 폭등이 있었고요. 국가가 나서서 투기해서 지금 불로소득 챙겨서 정치 자금으로 쓰는데 그럼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향연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요즘은 여러분 한강을 이렇게 지내오시면 백사장이 없잖아요. 유 교수님 백사장 엄청 넓었잖아요. 한강에 옛날에. 예, 신익희 선생이 유세를 할 때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한강 백사장에.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게? 한강 백사장이 어디로 갔냐 물으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분도 잘 답을 못해요. 어디로 갔지? 이게 공유수면 매립 사업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원래 이 한강은 뭐 이 제방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어요. 뭐 군데군데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근데 이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당시 서울시장인데 이 사람은 평생에 뭐랄까 취미랄까 평생에 잘하는 일이 뭐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예요. 특히 도로를 건설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도로를 건설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테이프 끊고 한번 맨 처음 대통령 달리게 하면 딱 내려가지고 잘했어 이게 등 쳐주는 거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변도로를 처음 만들었어요. 강변도로를 만들고 대통령도 뭐 해서 두드려주고 좋았는데 이게 아주 쏠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 역할도 하지만 제방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방을 건설하면서 자연적인 경계보다는 안에 들여다서 건설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강 경계하고 강변도로 사이에 움푹 패인 땅이 생기잖아요. 이게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은 국공유입니다. 국공유. 원래는 강부지였는데 이게 도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푹 패인 거를 이거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었고요. 이 뭐 1960년대 말 70년대에 한강 연안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고요. 이거 매립 사업에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참여했고 이거 허가 받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 아마 당시에 최대의 비리 복마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이촌동, 강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아파트 단지들이 다 여기에 지어졌어요. 이게 공유수면을 메워가지고 하면 이게 바로 집단 택지가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대단지를 지으면서 강남 다른 일반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강남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안 가요. 뭐 버스도 없고 뭐 불편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중반경부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주 대책을 펼치고 강남 개발 촉진 정책을 펼쳤어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하면 부동산 세금을 일체 안 받아요. 전부 면제해줬어요. 그러니까 와서 안 놓고 투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강남 개발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도 펼쳤고요. 그 밑에 보이는 아파트 지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건설회사들이 그래 새로운 그 도시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이게 소유자가 너무 많아요.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농민들 자기 땅 조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농지였는데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구획 정리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백 평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난 단지를 단기간에 지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강남을 아파트로 뒤덮이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 공화국이 성립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하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도 나왔죠. 그렇게 하고 또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지고요. 이제는 60년대, 70년대에는 권력자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제 역시 돈 벌려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 토건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건설업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했는데, 그럼 발전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너무너무 취약해요. 왜 그렇게 취약하냐 하면 우선 투자를 통해서 자본 수익, 그러니까 이윤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건설업체가 이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부분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땅값이 올라갈 때는 단기간에 거의 재벌급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건설업체가 싸그리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모조리 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 망했어요. 현대건설까지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너무 체질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경제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박정희 정권의 이런 도시개발 과정에서 아까 김현옥 씨 얘기도 했지만 토건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가 뼛속까지 스며있는 인물이 양산돼요. 그 인물 중에서 대표가 누굽니까? 이명박이에요. 이명박 씨는 이 과정을 직접 건설업체 간부로서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대 현대건설 사장도 했다고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죠? 신화는 없다? 저기 보면요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그냥 자백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무슨 부장 시대, 현대건설 부장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다 보니까 어디 강남 어딘가에서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막 사람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초조해져 가지고 당시 현대건설이 어딘가에 3만 평인가 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주영 회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도 아파트 지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현대가 아파트 건설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야 인마 시시하게 무슨 아파트야 현대가. 그 정주영 회장은 상당히 그릇이 크고 인물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런 시시하게 그런 걸 왜 해? 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근데 자기가 막 계속해서 쫄랐다 그래요. 쫄라가지고 야 그러면 현대건설 안 되겠고 회사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해봐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압구정동에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아마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살려면 토건밖에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게 된 사람입니다. 토건국가 이데올로기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뭘 하려고, 대운하 사업, 4대강 사업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그래서 토건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대추구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지대추구 사회라는 것은 국민의 다수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아껴서 저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소위 대박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만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다수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 지금 생산에 관심이 없고, 노동자는 노동에 관심이 없고, 기업은 투자에 관심이 없고, 뭐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생산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결과가 이런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요. 자,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그 영향이 이제 계속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아까 보았듯이 주기적으로 막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뭐 잘한 정부도 있지만요, 대체로 보면 좀 어설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기가 일어나면 사후 약방식으로 투기가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뭐 엄청난 이익을 보고 그거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정책이 되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요. 두 번째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러다가 뭐 한정없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꺼지기 마련이고요. 경기가 역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가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때 또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졌다 이래가지고 또 이 부동산을 또 불쏘시개로 막 또 불붙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의 불쏘시개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인데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주거복지정책 이것도 안 합니다. 주거복지정책 저소득층한테 뭐 집 지어줘봐야 그거 별로 정책으로 이득이 안 되는데 안 합니다. 역대 정부가 이렇게 해왔어요. 해오다가 이 문제를 최초로 심각하게 인식했던 정부는 저는 처음은 노태우 정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 노 씨가 성이 좋은 모양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잘 인정을 못 받는데 아무튼 정책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세금으로만 어쩌려고 했다 어쩌고 저쩌고 온갖 공격이 다 있는데요. 훨씬 더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역사 가운데서 거의 기념비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간단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한 거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거 2005년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부동산 거래해놓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전부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했어요. 국민의 99.9%가 거짓말했어요. 그거를 바로 잡아서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십 년 동안 그거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상징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거를
도입하고 장기 로드맵을 법안에까지 기록하고 그거를 뭐 세금 폭탄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공격이 쏟아져도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정책을 지켜냈던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이요.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김대중 정부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행을 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고요. 노무현 정부가 장기 지금 뭐 공공임대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섞어가지고 5년 임대 10년 임대 다 섞어서 하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고요.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0만 호 이상 공급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했는데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내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반토막 냈어. 그거를 반은 공공분양주택으로 돌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전월세 난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온통 뒤집어지고 그거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노무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여러 방면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들을 시행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고 저는 뭐 다른 방면에서는 실수도 있고 뭐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만큼은 역대 정부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극이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종부세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당시 조중동을 비롯해서 매일같이 뭐 거의 1년 타학 기사로 이 종부세를 공격하는 기사를 365일 내보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 주택 소유자의 2% 내지 3%밖에 안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 폭탄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안 내요. 지방 사람들도 거의 안 내요. 그런데 막 세금 폭탄론을 내보내고 1년 내내 뭐 임기 내내 그런 식의 보도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만큼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런 비유를 잘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이 석공이 바위를 쪼갤 때요. 막 도끼를 들고 막 이제 패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타격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점을 잘 찾아서 딱 한 번 때리면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부동산 보유세 정책,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격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능적으로 알았던 소위 수구 언론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을 뭐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참 슬픈 거는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했어요. 지방 사람들도 동조를 했어요. 사실은 지방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걷어서 세수를 거의 대부분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로 나눠줬거든요. 그럼 지방 사람들은 그걸로 복지 혜택을 보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퍼붓는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마지막에는 뭐 지지율 10%까지 떨어지고 대통령이 아주 참담한 지경에까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엉터리 선동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선동가가 누구냐면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이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 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이다 이러고요. 뭐 그런 거 하나 못 잡아? 어디 길목만 잘 잡으면 다 해결하지 이러고요. 예? 정부가 말이야 국민들한테 집 한 채씩 안 주는 정부가 뭐 그게 정부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집 한 채씩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선동가가 나와서 온 나라를 뉴타운으로 뒤집어 놓고 국민들이 그냥 그 심성이나 그 상태가 황폐하게 되고 그런 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종부세 세수 구성의 변화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길 중간에 있는 전봇대 뽑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했던 일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2008년에 완전 무력화돼 가지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07년만 해도 종부세 세수가 상당히 많고요. 대상자도 많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세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무력화되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주택에서 나오는 종부세가 가장 적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었습니다. 격감하고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유지됐더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생긴 부동산 투기 열풍은 저는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된 것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슬픈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쓴 이름이 아니고요. 서울대학 교수했던 이중구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너무너무 좋은 세금인데 아쉽게도 저렇게 형해화되고 말았다. 종부세의 운명이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이런 제목으로 그 글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빌려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노무현 정부가 했던 정책 다 이제 되살려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공격을 하죠. 뭐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노무현 정부 정책이나 똑같지. 제가 볼 때는 안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동성이 많아요. 지금 유동성이 많은데 생산 부문이 또 부진해요. 그럼 그 돈이 뭐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막 홍수가 떠내려오는데 밑에서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뭐 그런 불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라 전체의 투기 심리가 충만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아니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러고 인구 구조로 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이 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좀 본질을 알게 됐는데요. 괴물 같아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우리에 집어넣어놓고 딱 단단히 잠궈둬야 되지. 이걸 풀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괴물이 잠자고 있던 우리의 문을 열어줬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지금 이 투기가 시작됐던 것은 2014년부터예요. 문을 열어줬는데 이 괴물이 이제 나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던 사람, 내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심각한 인식을 하고 결연한 의지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난 왜 안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안 했어요. 그러고는 펼쳤던 정책이 뭐냐?
핀셋입니다. 핀셋. 핀셋 규제. 세금 올려도 핀셋 증세. 아니, 괴물이 나와서 설치는데 핀셋을 들고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핀셋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문제되는 것을 탁 집어서 해결하니까. 무슨 집어서 해결합니까? 지금 상대가 누군데요? 괴물인데. 괴물 앞에 핀셋 들고 설친 꼴이고, 지금 뭐, 710 대책, 84 대책 해가지고 이제 다 잡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잡기는 뭘 잡습니까? 이건 너무 심한 정책이다 이러더라고요. 뭘 잡기는 잡아요. 그럼 결국은 다시 집값도 올라가고, 이건 뭐 전월세 값도 올라가고, 온 나라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지지율은 폭락하고, 서울, 부산 지금 위태롭다는 거 아닙니까? 다 부동산 때문이에요. 무슨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풍선 효과라 그래서 이 말이 웃기잖아요. 강남에서 마용성으로, 마용성 어딘지 아시죠? 노도강 어딘지 아시죠? 노원, 도봉, 강북, 수용성 아시나요? 수원, 용인, 성남, 안시성 아시나요? 안성, 시흥, 뭐 성은 뭡니까? 그 다음 김부겸, 김포, 부천, 경단, 이렇게 지금 핀셋을 들고 설치니까 여기저기 이게 튀어가가지고 온 곳에 다시 투기가 일어나고, 지금은 말이에요, 투기꾼들이 이제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버스 투어하고 아파트 사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 역대 정부 가운데 이렇게 많은 풍선 효과를 유발한 정부는 없어요. 그 뒤에 보시면 만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유 참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2018년 9월 14일에 한겨레 그림판에 나온 만화예요. 이 9.13 대책이라고 회심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 다음날 한겨레 만화가가 이 만화를 그려서 올렸어요. 저는 만화가 한 사람이 모든 부동산 전문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9.13 대책 들고 대통령이 버스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버스 출발하고 투기족은 이 지방으로 간다고 풍선 효과 일어날 거라고 2018년 9월 14일에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됐잖아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의 마음도 다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히 관리하고 적당히 안 올라가게, 문제가 안 되게끔만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 적당히 관리하는 데는 핀셋이 최고죠. 이 핀셋 들고 누구를 상대하는지 모르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다 갔죠. 다 갔죠. 제가 5분 안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정책을 어떻게 바꿔가면 되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기 시작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투기는 괴물 같은 존재다. 뭐 당이 뭐 이렇게 만져가지고 뭘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조금 더 자세한 근데 여러분이 듣고 싶어야죠. 뭐. 싶어요. 듣고 싶다. 너무 있어요. 선생님부터 정책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더 해주세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총회가 있는데 그 간단하게. 예. 그러면 조금 더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뭔가 개혁 정책을 펼칠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그냥 시장을 잘 좀 이렇게 좀 관리하고,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심각한 정책 오류를 저지르는데요. 이건 뭐 처음부터 예를 들면 연간 10조씩 투입하고 총 임기 중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지금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거. 아니 조속지열이 아니고 이거 엄청난 예산인데요. 전국 각지에 돈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그냥. 그러면 뭐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안 들리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마스크 쓰라고. 그 다음에 네, 마스크 쓰셔야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그 뉴스에 많이 나왔죠.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던 건데 이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혜택을 확 늘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주택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요, 어떤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재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 안내, 양도소득세 안내 지금 다 안 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화면 하나를 제가 캡처해 놨는데요, 이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왼쪽은 목동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재산세 370, 양도소득세 2,900, 종합부동산세 75만원 이렇게 내는데요. 오른쪽은 이 가양동에 100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 100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재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면제 지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투기꾼들한테 꽃길을 깔아주는 거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요. 이러니까 황급하게 김현미 장관이 이 제도를, 이 특혜를 좀 줄이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앞으로 제한적으로 특혜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 뒤에 7.10 대책에서 또 없앤다 이랬는데, 기존에 160만 채가 누리는 혜택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집을 팔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그 특혜를 보장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가운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핀셋 규제 얘기는 아까 했고요.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무슨 장관도 그렇고 무슨 정책실장도 그렇고 이거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우리 꽉 또 있어요. 이게 안 통하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에 주는 신호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 참여정부 때 8.3.1 대책을 그 당시 한덕수 장관인가요? 장관이죠? 그 전에 장관 했을 때입니다.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8.3.1 대책은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거든요. 그 사람이 첫말이 이거였어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이랬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안 먹히면 또 있어요. 우리 꽉 있어요. 앞으로 또 쓸 거예요. 이게요,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 무슨 이런 짓을 하냐, 얼마나 공표 효과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책 효과가 없을 겁니다라고 자백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여간 선제적 대응의 개념은 없고요.
그냥 일이 생기면 사후 약방식으로 대처하겠다. 이게 이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문제를 근본적으로 의사로 치면 수술해야 될 환자를 놓고 수술은 안 하고 온갖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 뭔가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감독원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동기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국가가 전부 감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뭐 무슨 이런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해놓고 나니까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오늘 이상한데요. 예? 유승희 의원님. 제가 원래 이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열받으셨나봐요. 열받았어요. 열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하다 안 돼서 이제 지난 7월 10일 날 그리고 8월 4일 날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로서는 엄청난 초강력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부동산세도 강화한다. 부동산세는 뭐 어떻게 강화하냐? 뭐 종부세도 강화하고 취득세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다 강화한다. 그러니까 투기는 이제 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고요. 또 임대주택 등록제도 이제 개편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건 뭐 수도권에 있는 땅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정책 안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고,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이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집값이 올라가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가지.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급을 늘리면 되지. 이런 이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한 그 토지의 특수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더 하겠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시 투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다시 투기 수요가 더 많아서 수요가 더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그거를 제가 설명한 게 좀 그래프가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이게 그래프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하시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재밌어서 그런데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수요 공급으로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가 D1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S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E1점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균형점이 되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는 그보다 가격이 좀 아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과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이 공급 곡선을 S1에서 S1 프라임으로 이동시켜버리면 된다. 그러면 균형점이 E2로 가서 가격이 안정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선 공급 확대를 발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요가 D1에서 D2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지금 S1에서 S1 프라임으로 가느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년 내지 5년이 걸려요. 그럼 당장은 공급이 확대되는 정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S1에서 S2로 가고 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서 성립하느냐 하면 E2가 아니고요. 저 위에 E3에서 성립. 그러니까 이 공급 확대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폭등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게 이 지금 공급 확대론의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부지 군이 갖고 있던 뭐 골프장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기관 이전하고 남는 땅 이거 거기다가 다 집 지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국공유지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제일 낮아요.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도로나 공원이나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유지하는 땅이죠.
근데 얼마 안 남아있는 이 국공유지를 택지로 활용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겠다? 그러면 국공유지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국공유지를 확대해서 적어도 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제인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 물론 이거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여기다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서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수도권의 주택 투자를 이렇게 자꾸 더 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자꾸 수도권에 몰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도시의 30%가 30년 이내에 소멸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전체 나라의 미래와 관련한 그런 과제로 봐서 이거는 그 방향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받는 인상은 너무 이제 뭘 해도 안 되니까 막 허둥지둥 막 당황하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는 별 수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오던 바는 있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부동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대박을 노리는 그런 분위기는 없애는 게 맞지 않냐. 그럼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왜 쓸데없이 집을 지어서 공급하냐 말이야. 그거는 민간 건설업체에 맡기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그걸 꾸준히 공급해라. 그 두 개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제일 좋은 정책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요. 지난 헨리 조지 공부하셨다니까 잘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세 저항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걸 싫어하고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 토지 보유세, 이걸 국토 보유세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걸 걷어서 그냥 딴 데 쓰지 말고 전액 나눠줘 버려라. n분의 1로 나눠줘 버리면 그건 그래서 이제 알고 토지는 계속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서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토지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이제 조금 싸게 공급을 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그거를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주택은 이제 국가는 손대지 마라. 이런 정책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 삼각형 그림에 보면 사람 문제를 해결한다 이래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너무 부동산 문제에 걸려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러니 이 부동산하고 사람 사이에 그 연관을 제도적으로 끊어주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 할 사람들이 시달리지도 않고 국민들도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고위공직자들한테 너무 큰 손해를 그 부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자유를 주고 자진 매각을 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되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이 부동산과 고위공직자의 연결 고리를 끊어주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공화국 현상 이거는 막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